그 당시 인도는 어떻게 보면 대표자, 총리 같은 쪽에서 왕 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부처님 생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이런 걸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자, 안녕하세요. 오늘 부처님 생애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드릴 얘기는 부처님 태몽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 아버지가 라자였다. 라자가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족장, 그러니까는 공화제로 얘기하면 수상이에요. 수상. 일본 총리 같은 그런 것. 그래서 일반 왕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왕은 종신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종신제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도들이 왕으로 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거 있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이지. 그리고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라자가 수장, 총리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대표권을 가지는 총리, 대표권을 가지는 총리. 그리고 저 두 가지를 약간 절충형한 데도 있죠. 절충형한 데도. 북한도 어떻게 보면 절충형이에요. 왕은 아닌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거 같이 돼버린 거죠. 지금도 왕정이 남아 있는 데 있죠. 뭐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데는 태국 왕 잘리게 생겼던데. 하도 이상한 헛짓을 많이 해가지고, 야, 이거 왕 잘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왕이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왕 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섞여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신라는 화백제도를 통해 가지고 왕이 잘립니다. 뭐 진지왕이라든지 아니면 뭐 효소왕이라든지 이런 분들 잘렸습니다. 잘렸습니다. 이게 이제 잘렸냐 안 잘렸냐에서 말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냥 잘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인이 패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인. 거기서 국인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자른 기억이 몇 번 있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몇 번 잘랐죠. 4.19 때도. 그때는 자른 건 아니다. 그죠? 당신이 내려갔네.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시위를 했고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간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탄핵당해가지고 법에서 끝내버린 거고, 좀 다르네. 그래서 이렇게 국인이라고 하는 건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거는 재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재벌 생각하시면. 재벌의 금호그룹이 되게 재밌었죠. 그 형제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래 하다가 마지막 그 금호 아시아나하고 금호 타이어. 그분이 이제 자기가 혼자서 어느 정도 이상 원래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계속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하려고 했었는가 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박살이 났죠. 그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몰라. 황제 경영이 좋은 거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저런 분을 만나서 반도체로 몰아야 된다 이러면 엄청나게 좋은 거고, 그때도 그게 만약에 그 박상구 회장님인가 그분이 대우건설을 먹었는데 그게 잘 됐으면, 소화를 잘 시켰으면, 마치 SK가 유공을 먹었을 때, 정유회사를 먹었을 때 소화 잘 시킨 것처럼 했으면 지금 금호가 뭐 10대 그룹 뭐 저거 이렇게 올라왔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진짜 먹었다가 먹은 것만 토해내는 게 아니고 창자까지 토해내는 상황이 돼서 금호가 거의 다 날라갔죠. 그냥 이름만 남았지 실제로는 다 날라갔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출해서 리더가 되는 유목민들의 어떤 칸 같은 경우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꼭 아들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마지막 신라 망할 때쯤 보면 경혜왕 이런 분들은 다 박씨거든요. 갑자기 박씨가 왕으로 올라옵니다. 왕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재밌죠. 그리고 저렇다 보니까 부처님 아버지도 라자였었고 이거는 종신직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 형제가 4명이잖아요.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감로반왕. 이 사람들에게 왕이라는 이 칭호가 다 붙는 게 4개의 왕국으로 쪼개서 살았다기보다는 그렇다기보다는 돌아가면서 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사우디지, 사우디. 지금 사우디. 금오도 사실은 그렇게 한 거고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아마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이분들이 진짜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뚜렷하지 않거든. 그래서 진짜 하긴 했을까? 근데 그 다음 때 왕으로서 뚜렷한 사람은 이분 아들이에요. 이분 아들이 왕을 하고 있으니까. 정반왕은 분명히 왕을 했었던 것 같고 왕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 아들 중에 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발제인데 부처님이 저 돌아가셨을 때 저 석가종 나라로 깨닫고 나서 되돌아가셨을 때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 발제가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반왕 아들은 이제 장남이 붓다였고 그 다음에 둘째가 난타라고 이복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난타는 좀 어렸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사람도 왕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분들이 왕했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 부처님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부처님 족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우리 집에 제 형제가 몇 명이고 우리 조카들이 몇 명, 누가 그걸 관심 있어? 어떤 미친놈이. 예. 다 관심이 없지. 단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뜨면 그 족보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좀 생겨.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 기록이나 내용들이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지. 그래서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은 기록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잘 안 나와요. 이분은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왕이었기 때문에 기록에 뚜렷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양반 아들이 아나유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누구야? 아나유를 마하남하고 아나율이거든요. 이렇게 마하남.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마하남이에요. 근데 저 마하남이 죽을 때까지 하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게 형제간에 상속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어느 시점이 있어. 그러니까 자, 한 만기씩 하고 돌아갑시다. 뭐 4년씩 합시다. 뭐 몇 년씩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좋아. 근데 어느 시점에 내려가야 돼요. 계속 요 대에서 계속 갈 수가 없어. 어느 시점에 내려가야 돼. 여기도 계속 가기가 어려워요. 왜? 나이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는 단계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하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빈살만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사우디의 빈살만도 자기 아버지 형제들끼리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때로 내려갔는데 그냥 자기가 지금 종신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 빈살만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빈살만이잖아. 사우디에 국유화되어 있는 게 거의 다 자기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전 세계 기업 중에 아람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석유 사우디 전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유공 같은 그래서 정부 석유 회사. 근데 거기는 이제 기름이 직접 나니까. 그리고 사우디가 제일 단가가 쌉니다. 사우디 기름이 제일 단가가 쌉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파내려면 뭐 예를 들어서 땅에서 파는 게 싸겠어? 바다에서 파는 게 싸겠어? 땅에서 파는 게 싸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그리고 뭐 미국에 셰일 오일이 많이 나와요. 야, 그거 돌틈에 찡겨 있는 거, 흙이나 돌틈에 찡겨 있는 거, 그걸 정제해서 빼내는 거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야, 그거 바다에서 파는 것보다 더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냥 생각을 해봐.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되고, 그걸 물로 씻어야 되고, 그래서 중국에도 셰일 오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그 셰일 오일 지대에 물이 없대. 하필. 그래서 그거를 물로다가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기름을 뜨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셰일 오일 개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는 긁으면 나온대. 긁으면 나온대.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지하수를 판다 그래도 100m 파야 돼요. 50m 파야 돼요. 한 3m만 파면 나와요. 사우디는 한 3m만 파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샘말로 개꿀이지. 개꿀이지. 축복받은 땅. 축복받은 땅. 그리고 사우디가 저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유전이 늦게 있는지를 늦게 알아서, 일찍 알았으면 영국, 프랑스한테 다 털리고 완전히 지금 뭐 절단 났을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운이지. 몰라. 알라가 가피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그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냥 혼자 다 이제 왕정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을 때까지 왕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래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신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내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내무랑. 그 다음에 김춘추도 내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내 아들이 돼야 된다. 내 조카는 둘째치고.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유목 문화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어야 돼라고 말하는 게 농경 문화입니다. 무조건 잘나든 못나든 내 아들 이러면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재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자식한테 그 성골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같이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자녀분들을 폭넓게 많이 낳으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요즘은 또 이제 눈이 있어서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둘 낳는데 약간 조금 뭐 그래요 이러면, 야, 이거 이복 동생이 많으면 토너먼트 거쳐서 올라오거든. 그러면 굉장히 괜찮지. 괜찮은 사람도 나오기가 좋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올라오신 분이 정몽준 회장님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보면 적자는 아니신데,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분이 서울대인가 나왔을걸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그 썰인지 어쩐지 몰라. 나도 내가 뭐 그 집을 알겠어, 뭐 하겠어.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돈도 많고 이러니까 다 좋았는데, 자기 아들,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음서제 비슷해갖고 이렇게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다 시험 봐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신 아들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뻐했다. 뭐 이런 썰이 있잖아요, 썰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근데 지금 뭐 자식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 가는 거고, 이 사람 때에서 이걸로 또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안 내려가. 근데 내려갈 데도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제바달다하고 아난인데 이 사람들이 다 출가했거든. 그래서 내려갈 데도 없었고, 그 다음 때로 내려가야 되는데 잘 못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변화수가 보여. 변동수가 보여. 그리고 그 당시 인도는 이러한 수장 정도, 이런 어떻게 보면 대표자, 총리 같은 쪽에서 왕 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부처님 생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이런 걸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게 부처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양반 생각이 머릿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이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게 저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 그렇지. 그 이제 화합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냐? 안 그러면 화합을 해서 부드럽게 잘 갈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강력한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제가 개발 독재 시대를 살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맛을 어렸을 때 제대로 못 본 거지. 우리는 그냥 밀어붙이기식이었었어요. 뭐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그렇게 해서 마치 천리만 운동하듯이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반세뇌됐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뇌작용들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산품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지. 근데 얼마나 우리나라 물건이 거지 같으면 국산품을 애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나는 그거를 한참 큰 뒤에 일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일본은 외국 물건을 사라고 계속 정부에서 캠페인을 하는 상황이었고 80년대 90년대 얘기예요. 우리는 국산품만 쓰라고 하던 시절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국민들이 국산품만 쓰기 때문에 일본은 제품이 좋으니까 국산품만 쓰는 거예요. 공산품 중심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지금도 일본이 뭐 공산품은 잘 하는데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잘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외국에 계속 두드려 맞죠.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왜 너네만 그렇게 흑자를 보느냐. 그러다가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터지면서 이제 상황들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물건도 다 거지 같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안 사주면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미국 대기업이나 유럽 대기업은 국민이 무엇을 대기업에게 원할 수 없어요. 대기업이 있어주는 걸로 고용도 창출하고 경제도 많이 생산을 해주고 법인세도 내주고 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상적으로 큰 대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나 이렇게 최근에 올라오는 대기업 말고 현대나 저런 기업들 다 상태 안 좋은 기업이죠. 진짜 비윤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국민이 대기업을 도와줘서 대기업을 만들었다니까.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도 아시잖아. 미국에 수출하는 차가 국내 차보다 더 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적자를 보면서 수출한다는 거고 그거를 다 어디서 메웠느냐? 국내에서 메꿨던 거예요. 마치 외국 물건 쓰면 매국노처럼 인식들을 심어가면서 아니 마찬가지 그랬었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니 그거는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아니, 물건을 잘 만들면 현대차도 사겠지. 왜 외국 차를 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현대차가 테슬라여 봐라. 그러면 테슬라 2년 기다려야 된다던데? 지금 주문하면 2년 뒤에 온대.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중고차가 오는 거 아닐까? 아니 뭔 얘기냐면 새 제품을 보내겠지. 2년 있다가 보내진 않겠지. 근데 2년이 지나면 모델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소나타로 얘기하면 2022년에 계약을 해서 22년 거를 샀는데 내가 살 때쯤 되면 2024년식이 나오는 거지. 야 그러면 이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잘 만들면 선호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 사고에 갇혀서 지금도 국산품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반세뇌적인 정서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게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현대도 다 중국 거예요. 중국에서 다 만들어 와서 삼성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잖아. 다 어차피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다 만들어 오는 거잖아요. 중국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지그가 얍삽하게 베트남으로 또 옮긴 거 아니오. 아니 맞잖아. 그러면 굳이 왜 삼성 거를 사야 되지?
아니,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고 우리나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주면 한국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그 경제활동이 여기서 돌아가요 하면 사줘야지. 근데 왜 베트남에서 공장은 다 짓고 반도체 공장은 미국에 짓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그걸 꼭 사야 되지? 그래서 기업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를 얼마나 잘 해주냐를 중심으로 볼 거냐. 설립자가 한국인이고 한국 코스피 시장에 올라 있는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나마 잘 고용해주고 잘 대우해주는 게 볼보가 그걸 좀 잘 해줍니다. 볼보 덤프트럭 같은 거 만드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볼보 차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업이 좋으냐? 아니면 그냥 말은 한국 기업인데 실제로 공장들이 전부 다 밖에 있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논쟁에서 언제나 대두되는 게 롯데죠. 롯데. 롯데 괜찮냐? 아니냐? 라고 말할 때. 근데 롯데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데, 그 고용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 기업이 좋은 거냐, 많은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들이 좀씩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한국 기업이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생각들이 좀 유연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물건도, 제가 물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산품이 좋다 하는데, 국산품을 사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서 외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외제를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니, 중국 것도 외제다. 돈이 없어서 쓴다니까. 나는 국산을 쓰고 싶어요. 하지만 국산이 더 비싼 걸 어떻게 해? 거기서 국산을 쓰게 만들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더 잘 만들면 되겠지. 더 압도적으로 잘 만들면. 근데 가성비라는 걸 사람이 따지게 되거든요. 제품 성능상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중국 거 쓰겠지. 그걸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해요. 지금 자동차가 지금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마치 외제차를 타면 굉장히 약간 돈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 미국같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이 왜 한국 차를 사겠어요? 왜 현대차를 사겠어요? 싸니까 사지 않을까? 그냥 미국 차 사고 싶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국 차가 들어오고, 벌써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들어왔죠. 이제 중국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도 샤오미 샀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기능에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사다가 예를 들어서 좋아져. 괜찮아. 이거 물건이 괜찮아. 그러면 계속 그거를 사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제를 쓴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타당하고 어디까지 비판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좀 재밌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최근에는 또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겠다. 또 이러니까 또 그게 그런가 저런가 싶기도 하고. 미국은 모든 공장들을 미국에 다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은 그런 거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나는 복지보다는, 복지 그 돈 찍어가지고 몇 푼 나눠주는 거는 걔도 한다니까요. 그거는 누가 못해. 야, 내가 해도 한다. 아니, 지 돈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찍어가지고 그냥 갈라주는 거, 그걸 누가 못해. 지자체에서 뭐 코로나에서 뭐 얼마 줘요, 야, 그거 걔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계속 발생소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리더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래서 뭐 기업을 유치하든지.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 대통령은 대단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 저게 레벨이 다르잖아.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공장을 유치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그냥 하잖아, 대놓고. 우리는 가오 무너져서 대통령이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안 해.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투자해주면 거기 가서 참석하고 아 고맙습니다를 한다니까. 야, 그거 진짜 정신이 됐지. 내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걸 다 하더라고. 미국 대통령. 아니 뉴스에 봐봐. 뭐 삼성이 얼마를 투자했어요. 뭐 SK가 얼마를 투자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와서 그걸 한다니까. 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거 한다는 뉴스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미국 같은 저런 나라 대통령도 그거는 자기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오가 무너진다고 생각 절대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가오 무너질 게 뭐 있어. 그렇게 센 사람이.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그래 봐야 이거 외국 기업 아니요? 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 시절을 산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사실 그 생각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부 독재를 겪은 사람들이 국산이어야 좋아요. 한국 거여야 좋아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제 주변에 보면 우리 아들이 뭐 외국 기업에 취직했어요. 이걸 이제 요즘은 자랑으로 얘기하는 시절이 된 거야.